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5월은요, 1년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좋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어린이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5월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1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죠.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선 과잉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다, 억울한 운전자가 많이 발생한다,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애플리케이션 인증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인증샷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1부에서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군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5월 6일 수요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쳐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인데요. 개정할 때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시행된 후에도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민식이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받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 민식이법이 필요하다, 아니다, 처벌도 너무 강하고 억울한 운전자 많이 발생한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나누실 분을 모셔보죠.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간 참 많은 게스트분들 모셨지만, 그리고 또 그 게스트분들이 많은 준비를 해오셨지만, 이렇게 많은 네. 준비를 해오신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할 말이 많은데. 예, 할 말 많으시죠. 예.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게 민식이법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이 등장해서 또 하나의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과잉 처벌을 풍자한 것일 뿐이다, 이런 의견과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민식이법이라는 게 뭐 불특정 다수인에게 뭐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뭐 어떤 풍자나 뭐 해학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정인이 사망했고 이 부분에 대해 특정인이 이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유형 자체가 어린이를 적대시합니다. 어린이를 피해야 되고 피하지 못하면 게임이 끝난다. 어떻게 보면 게임상에서 유저가 사망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적으로 어떻게 적대하는 식으로 게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민식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뭐 어떤 것을 적시한 건 없지만 게임의 전체 유형을 봤을 때는 거의 조롱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걸 뭐 풍자나 뭐 해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판단의 문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롱이나 모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조롱하거나 모욕에 관한 형사처벌은 없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공교롭게 또 사자 모욕죄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처벌하기 힘들지만 민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고인에 대해서 고인이 뭐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못하지만 예. 그 부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지금 또 계속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민식이법 관련 내용 살펴보죠. 민식이법 말씀드렸던 대로 시행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된 원인도 있겠지만 시행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예. 일단 수치상으로 본다면 제한속도 위반 그러니까 속도 위반 사례는 15만 건이지만 예. 그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수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에 사고 건수가 50건이고 부상자가 50명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사망 사건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올해는 부상 사건은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21건, 부상자는 23명에서 그리고 58%, 54% 대폭 감소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 코로나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판단한다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달입니다. 6월 1일부터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그때도 사고가 많이 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모든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걱정만 하고 실행에 옮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걱정하는 게 실행에까지 이루어진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 습관도 180도 바뀔 것이고 불만은 많겠지만 사고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네.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요 사고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 뭐 신호 위반, 과속 이렇게 중대, 12대 중과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사고는 그렇게 나는 것보다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서 많이 납니다. 전방주시 태만, 뭐 스마트 기기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대부분 일어납니다. 주의 의무 태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마련된 건데 시행 전부터 우려와 기대가 엇갈려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의견차는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의견차가 엇갈리는 법안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민식이법은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견 분분한 건 아니고 특가법 이러니까 부상과 사망의 경우 기존에는 5년 이하의 공거 2천만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률적으로 처벌받던 것이 그냥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부상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상향된 건 맞습니다. 징역도 가능한 거군요. 뭐 무기징역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뭐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무기징역 한다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우에 불과할 것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법이 어떻게 보면 좀 예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포섭해서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들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본다면 먼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벌금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3천만 원 이하, 기존에는 2천만 원 이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향된 것이 있고, 그렇군요. 사망의 경우에는 벌금이 있던 것이 없어진 부분, 이 부분이 있지만 다만 뭐 기존에 처벌 안 받던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거군요. 이미 다 처벌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금이 좀 더 올랐고, 뭐 이제 벌금형이 없어지고 집행유예로 만 처벌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국한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처벌하지 않았던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처벌했던 부분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자,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그 처벌이 무기징역 이야기 또 들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스치기라도 뭐 가중처벌 받는다. 이 말은 어떻게 부정적인 입장에서 가지신 분들이 아주 가장 극단적인 경우수를 말하는데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교통사고가 적어도 다쳐야지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 말이 그 취지를 생각했을 때 뭐 약간만
좀 다쳐도 여기에 대해서 가중처벌 받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민식이법 자체가 가중처벌하는 것이니까 가중처벌 받는 건 맞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예. 다만 뭐 여기에서 무조건 다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예. 아니면 제한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를 못한 경우 이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받는 것이고 또 어린이 예.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는 전 면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반경 300m인데 이 시속 20km로 진행해도 1분에 333m를 진행합니다. 예, 1분이면 다 통과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네. 예. 지금 과잉 처벌 논란 민식이법 관련해서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7477번님께서는 저도 운전자지만 민식이법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각심이 생깁니다. 어린이 보호해야죠. 이런 의견이었고요. 7540번님께서는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역시 찬성이고. 2047번님 경우에도 민식이법 찬성합니다. 어느 법이나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도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렵지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되는 법입니다. 처슬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신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가 아닙니다. 운전자는 항상 사람이 차도로 뛰어올 수 있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런 또 찬성의 입장이었고요. 1983번님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민식이법은 운전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감정이 앞서는 법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다소 좀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또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안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운전자가 사실 안전 의무에 대한 기준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좀 국민들이 덜 걱정할 것도 보이는데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기존에도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전 의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의 특수성까지 고려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특수성이 뭐냐 한다면 갑자기 도로에 뛰어나올지도 모른다. 또 돌발 행동을 할 줄 모른다. 이것까지 운전자가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되는 주의 의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 의무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만 이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경미한데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을 받게 돼서 일부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하시는데 특히나 교통사고에는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억울한 운전자를 또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린다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도 했지만 돌발 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돌발 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하더라도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사고 났을 때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처벌 받느냐 안 받느냐.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냐 아니면 없냐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 세 가지 경우수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유죄 판단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무죄 판단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단하거든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게 다 운전해야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통상적으로 전방주시만 해서는 안 되고 좌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걸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되고 제한속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브레이크는 바로 올리시고 이렇게 운전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퉈가지고 무죄가 예상되고요. 설령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3년까지는. 그리고 또 작년 강경되고. 또 이 부분을 먼저 떠나가지고 이미 검찰 단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민식이법이 가중처벌되지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검찰 측에서 아예 기소유예할 수도 있고
민식이법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벌금형이 없는 부분 때문에 뭐 한 가정이 풍지파산이 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 있는 제도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진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경우 수가 해당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진짜 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헌법 위반된다라고 판단받는 제도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본인의 벌금이 없다, 직업이 없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상대방은 한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뭐 벌금 이야기하고 뭐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운전자분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주의 의무를 잘 지키고 하면 민식이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7177번님께서는 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어린이가 확인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불법 주정차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 법은 주차 위반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다 보면요. 이번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민식 사건 계기된 교통사고 자체도 이제 차량이 이제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기다리다가 어떻게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다 발생되는 사고인데 운전자가 봤을 때는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사실 운전자는 보이지 않는다면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대비해서 운전해야 될 의무가 어떤 경우냐면 횡단보도 말고 일반 도로라도 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안 보여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여기에 대해서 뭐 단속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속 대상 해봐야 통상적으로 승용차 기준 4만 원이고 2배라도 8만 원입니다. 뭐 상반기부터는 12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더라도 단속돼서 범칙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되면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과실치사상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또 이지화님께서 민식이법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30km 속도로 달리면 성인 남성이 100m를 12초에 달리는 꼴이에요 하셨고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윤흥식님께서도 아이들이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조심해야죠. 내 자녀가 사고 나면 강력 처벌 요구할 거 아닌가요? 하면서 또 강력한 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방금 또 저희가 주정차 이야기를 했는데 민식군의 사고가 시야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환경에서 벌어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각지역을 없애기 위한 또 해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정된 법안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개정된 법안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뭐 범칙금만 올려서 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니면 지금이라도 굳이 법을 안 만들고 단속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이 많아져야겠네요. 관련해서 3293번님께서도 민식이법에 스쿨존 지역의 불법 주정차 가중처벌 조항이 빠졌다. 사고 원인 유발이 시야가 가려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현상이 운전자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하셨는데요. 아이들도 사실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오는 차량 못 보고 막 뛰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필요한 노력은 사실 뭐 어린이 그리고 운전자, 사고 당사자입니다. 둘만 조심하면 되는데 어린이가 조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또 거기에 대한 부모가 교육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어린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형사 미성년자이고 인지능력이 다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주의 의무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악셀을 바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다 바로 올리시고요. 일단 속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악셀을 밟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염두에도 운전해야 되고요. 앞만 봐서 안 되고 좌우 봐야 되고요.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는 그냥 브레이크 밟아서 안 되고 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한답니다. 이거 정도는 해야지 뭐 사고 나더라도 본인의 어떤 뭐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뭐 가혹하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분들이 이 부분 기본입니다.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3541번님인데요. 아이가 상해를 입었고 만일 운전자에게 단 1%의 과실만 있어도 최저벌금 500만 원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날 때처럼 과실률에 따라서 벌금액도 조정이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네, 먼저 단 1%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퍼센테이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10%, 민사재판도 1%까지로 100분위로 판단 안 하고 보통 10단위로 해서 90%, 80% 이렇게 판단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5%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과실이 있냐 없냐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 1%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매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논할 이유도 없고 또 설령 과실이 잡힌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고려해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하 500이지만 장량 강경되면 250만 원입니다. 또 검찰 측에서도 야, 이건 진짜 억울해 보인다라고 하면 기소유예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과실률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벌금 액수는 과실률과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경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김리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이 요가 생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가요? 매일 여러분. 좀 나오라는 그런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사석에서 싫다. 자, 오늘 어떤 자세 준비했나요? 네, 오늘 수요일이죠. 어제까지 아마 황금 연휴 보내시고 또 오랜만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사흘, 나흘 연속으로 놀다가 오랜만에 일하려면 또 일하기 싫잖아요. 그럼요. 네, 괜히 이제 몸도 찌뿌둥한 것 같고.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갑자기? 공감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피곤함이 배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황금 연휴의 꿈 같은 기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이 나른한 오전을 보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동작. 머리가 맑아지는 동작. 네,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머리가 좀 멍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빨리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오늘 경추를 자극시켜 볼 건데요. 경추, 그러니까 목뼈를 말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역시나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게끔 준비했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척추 바르게 펴시고 어깨와 귀는 멀리. 왼손은 엉덩이 옆을 짚어보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 쫙 펼친 상태로 오른손 들어서 왼쪽 귀를 감싸세요. 그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어깨 쪽으로 고개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 목선이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죠? 그럼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왼쪽 귀 옆을 짚어보시겠어요? 네네. 네, 그리고 시선은 겨드랑이 쪽으로.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얼굴을 감싸주세요. 그러면 뒷목선이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반대쪽도 같이 따라하시면요. 이 경추를 자극하는 동작인데요. 제가 처음에 머리가 맑아지는 동작 알려드린다 했죠. 근데 왜 경추를 자극하는 동작을 알려드렸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이 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목이요? 네. 얼굴과 몸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랑 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 긴장이 부드러워져야지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이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쪽을 번갈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연휴 동안 제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조금이나마 맑은 정신으로 따라하셔서 오전 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슬기로운 요가 생활 김리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연휴 끝나고 피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설명드린 요가 자세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뒤 서울시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코로나19 감염증 가운데서도 민첩하게 대응하며 시민에게 국악 공연을 전달하는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하는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도남은 국악당 최민호 실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도남은 국악당 최민호입니다. 예. 자, 서울 도남은 국악당 시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실 텐데 어떤 곳입니까? 네, 서울 도남은 국악당은 2016년 서울시에서 건립한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예. 네, 창덕궁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지상 1층, 지하 3층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하 2, 3층에는 140석의 작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예. 네, 국악당은 전문적인 국악 프로그램을 월요일인 휴관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같이 공연하는 곳인데요. 특히 이제 140석의 작은 공연장은 전통 음악인 산조, 판소리와 같은 소규모 예술 음악을 확상 없이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2월 6일부터 저희 공연이 취소되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저희 33개의 기획 공연과 72개의 기획대관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공연은 온라인 생중계로 송출했고 취소되었던 기획대관 공연은 하반기 7월부터 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준비 중이기는 합니다. 예. 네, 공연이라는 것이 최소 2, 3개월의 준비 기간,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네, 오늘부터 이제 또 당장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이지만, 당장 정상적으로 공연장에 관객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공연은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 공연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일 때 2월 19일부터 공동기획 사업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공연을 빠르게 그 온라인 생중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았고요. 그 속에서 많은 공연장, 예술가들이 이제 온라인 공연의 가능성들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뒤 운당여관 음악회를 3월 19일부터 7회 국악방송이 촬영 협조해 주시고 네이버 TV로 온라인 생중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다행히 운당여관 음악회 공연은 온라인으로 공연하기에 적합한 공연들이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정말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예술계가 그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온라인 콘서트 링크라는 사업인데요. 네,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29회 준비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네. 이 사업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의 시민들에게 이제 흥미로운 국악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두 가지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공연이 없는 이제 전업 예술가들 단체들에게 이제 어떤 개런티들을 좀 제공해서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의 의미를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후원 모금을 할 수 있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와 협력해서 온라인 공연을 보고 자발적 관람료로 모금에 참여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국악당에서 이제 이런 모금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미비할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모델들이 이후에 이제 더 큰 공연장이나 기관에서 한다면은 사회가 좀 연대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5월 7일과 8일 오후 7시 30분에 생중계로 공연이 되는 거죠? 네네. 5월 7일에는 정각회 공연이 있고요. 8일에는 월드뮤직 공명회 공연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코로나19 긴급 모금으로 검색하셔서 또 기부가 가능하고요. 영수증 발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도남은 국악당 최민호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어느덧 벌써 수요일이군요. 오늘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는 카좋다 자동차 상담 시간인데요. 도로 위에 움직이는 집 캠핑카, 예전에는 꿈같은 물건이었는데 요즘엔 그 벽이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자, 오늘의 주제와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줄 상담사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네. 차량을 이용해서 어디론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행 좋아하십니까, 교수님? 아주 좋아합니다. 예. 뭐 국내외 가리지 않고 자주 가는 편인데, 예.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계절 자체가 겨울, 코로나, 여름 이렇게 봄을 잊어먹을 정도로 코로나19가 굉장히 위세를 덜치다 보니까 예. 어디 뭐 여행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 해외는 지금도 불가능하고 국내 이제 이 상태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로 위에 네. 캠핑카가 많이 보여요, 요즘. 많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코로나 오기 전에요. 이미 작년에 우리가 오토 캠핑이라고 그랬죠. 예. 캠핑카가 눈에 많이 띄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보통 선진국에서도 약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정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오토 캠핑이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이제 3만 달러 예, 국민 소득이 예. 넘어가면서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부분이어서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이 캠핑카 개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캠핑카 개조. 맞습니다. 몇 예. 개 업체가 좀 등장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차를 좀 어느 정도 캠핑카가 바꾼다든지 예. 근데 이게 1년 내내 운행하는 건 아니니까 몇 분이 모여서 한 대의 캠핑카를 마련해서 돌아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겠군요. 또 리스나 이런 형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캠핑카 구매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지난 정부부터 캠핑카도 어떻게 보면은 튜닝의 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차를 좀 더 잘 달리게 하고 잘 쓰고 잘 목적에 맞게끔 이 구조 변경을 해주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튜닝이라고 보통 얘기해 주는데 캠핑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는 캠핑카로 바꿀 수 있는 차종이 있고 일반 세단 형태는 캠핑카로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일반 바깥의 모양을 이쁘게 해주고 달리기 성능을 좋게 해주는 드레스업 튜닝이라든지 예. 안에 성능을 바꿔주는 퍼포먼스 튜닝 이렇게 좀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 튜닝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승합차라든지 화물차를 개조하는 형태가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일반 승합차 계통이 가장 많다. 예.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점차 이제 좀 더 네거티브 형태로 법을 많이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한 게 교수님 오시자마자 유튜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가 많으시군요. 가지고 있던 차량을 캠핑카로 좀 튜닝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구조 변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차를 구입했을 때 이 신차 등록증이 되는 게 아니라 예. 구조 변경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조 변경, 일종의 튜닝을 하고 싶으면은 그 신고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튜닝이 있고요. 예. 또 신고를 해도 불법인 튜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조등 같은 경우에 HID 전조등이라 해서 상대방의 논부심을 일으키는 것 같은 것들은 아예 못 바꾸게끔 돼 있거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득하는 부분들 전국의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자동차 교통 검사소에서 한 51개 검사소에서 우리가 이런 구조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관련 서류를 갖다가 주면은요. 이 검사소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예. 그럼 1급 우리가 말하는 종합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서 구조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차하고 서류를 가져와서 검사소에서 제대로 했는지 예. 그래서 등록증에다가 이 구조 변경에 대한 기록을 해주게 되면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일반적인 개조 방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튜닝하면서 개별 서비스 내야 한다. 있습니다. 예.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튜닝 특히 이제 오토 캠핑 쪽 캠핑카를 활성화시키면서 예.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하고 여기에는 이제 캠핑카에 대한 조건을 5가지를 중에 한 가지라도 넣으면 캠핑카라고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취사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개수대라든지 세면대, 탁자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놓게 되면 예. 이게 바로 튜닝 캠핑카로 인정을 하거든요. 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개별 소비세법에 이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 쪽이죠. 또 시행기관은 국세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개별 소비세 관련법에 일종의 이 공산품을 그 공산품의 가격의 50% 이상을 개조를 했다든지 비용을 들어가게 되면은 예. 개별 소비세 여기에다 이제 교육세도 들어갑니다. 세금을 물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튜닝카 특히 이제 캠핑카를 만들 때 50%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개별 소비세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일선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예. 이거를 50%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고요. 또 이걸 구분시킬 수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캠핑카를 통해서 좀 더 네거티브 정책 그 규제를 좀 혁파를 해서 예.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도리어 이 세금을 내게 만들어서 도리어 이게 좀 잠재적으로 예. 억압하는 거 아니라는 부분이 상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는 정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상담 선착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의무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모든 상담, 튜닝뿐만이 아니고요. 자동차에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바퀴 있는 건 다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토바이도 괜찮습니다. 예. 4393번님, 저속일 때 핸들을 끝까지 돌릴 쯤에 녹슨 소리 마냥 끽, 이런 소리가 나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또 수리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 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핸들을 예. 돌릴 때에 대한 문제점은 조향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향장치 중에서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게 끽 소리가 나고 끝에 부분에 특히 이제 문제가 돼 있는 경우는 예. 이 밑에서 차를 리프트를 올려본다든지 아니면 올리지 않더라도요. 바퀴 한쪽을 완전히 틀어서 좌측 같은 걸로 틀어놓고요. 바퀴 밑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 CV 조인트라고 등속 조인트라는 장치가 있어요. 예. 이게 연결 부위인데 이 연결 부위에 구리스가 들어가 있고 또 고무부스로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고무부스가 터지면서 구리스가 흘러나옵니다. 예. 흘러나오게 되면은 이 쇠의 연결 부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스가 흘러나온 거를 빨리 발견하게 되면은 이 부스하고 구리스만 채우면 되는데 예. 이러면은 잘하는 데 가면 1, 2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리스가 완전히 다 세워난 다음에는요. 이거를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째로 다 바꿔야 됩니다. 예. 모듈을 바꾸면은 3, 4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 비용의 극과 극이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리가 날 때는요. 빨리 정비업소에 가셔서 리프트를 더 올려서 상태를 얘기를 하시면은요. 아마 돌려보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CV 조인트, 등속 조인트 쪽에 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2060번님께서는 제일 좋아하는 김필수 교수의 카좋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엔진오일 교체 질문드립니다. 항상 오일을 교체만 하고 있는데 정비소에서 플러싱을 추천합니다. 단순 오일 교체 외에 플러싱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자주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예. 일종의 뭐냐면은 엔진오일 같은 거를 위에 갠 상태에서 밑에다가 열으면은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정도만 해주는데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통로를 청소해서 완전히 이물질을 없애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브레이크 오일이라든지 오일 통로, 일반 오일 종류들의 통로가 다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서 이 플러싱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주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중고차인 경우에는 7, 8년 정도 됐다. 그냥 무작정 엔진오일만 교체하고 한 번도 통로 청소를 안 했다 그러면은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예. 새로운 오일을 집어넣더라도 남아있는 찌꺼기들하고 섞이게 되면은 금방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은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베이퍼 록 현상이라고 해서 이 공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동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이런 거는 청소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태를 한번 자문을 받으셔서 몇만 마일 정도에 한 번 정도 플러싱 해줘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러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2409번님, 볼보
60 2014년 모델인데 저속 주행 중에 미션이 튀는데 수리 방향과 정비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약간 이제 추상적인 부분들인데 튄다는 것 자체는 변속을 했을 때 변속 소리가 난다는 건지 또는 변속에 어떤 충격이 좀 있다는 뜻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변속이라는 것 자체가 2014년식 하면 6년 정도 됐으니까 한 6단 정도라든지 변속기가요. 근데 변속기 자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변속기 오일이 오염이 됐다든지 부족하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통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변속기의 오일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 흐름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역시 점검을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고 항상 그 말씀 드리지만은 변속기를 잘 보는 업체가 있고요. 잘 못 보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만 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못 찾는다든지 또 점검을 하거나 수리를 받더라도 쓸데없이 비용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속기 전문 업체 같은 데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당 차종 자체가 수입차 중에서 좀 비용 같은 경우가 극과 극일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많아서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부품을 많이 받는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커져서 변속기를 교체하게 되면은 뭐 실제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극과 극이기 때문에 전문업소에 가셔서 상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일이 부족하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도리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속에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이 비용을 들 수가 있으니까 변속기 전문업체에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속기 전문업체. 2803번님은 운전하다가 윈터 체크등이 들어오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디를 고쳐야 할까요 하셨네요. 윈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조작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겨울용 스위치를 그냥 눌러놓고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동차 상태가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스위치가 이 겨울용으로 쓰는 스위치 중에서 눌러주다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어떤 토크라든지 이런 걸 제어를 한다든지 미끄러움을 방지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연비는 좀 떨어지면서 차가 굼뜬다든지 또는 그렇지만은 차의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스위치 중에서 겨울용 스위치를 눌러놓고 그냥 다니는지를 좀 잘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스위치에 대한 동작에 대한 것들 또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셨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겨울에 대한 부분들을 또 봄으로 넘어오면서 스위치라든지 또 동작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1259번님, 주행 중에 대시보드 쪽에서 드르륵 소리가 주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해집니다. 카센터에서는 짧게 운행해 보라며 짧게 운행해 보며 소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셨네요.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뒤쪽에서 생기는지 앞쪽에서 생기는지 또 대시보드에서 생기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다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계적 그 장치를 동작시켰을 때 생기는 소음인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인지 또 대시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시보드 하면 운전석 앞쪽에 있는 각종 장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공기의 통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소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에어컨을 켰을 때 나오는 소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음이 어떤 것인지 또 정기적으로 들리는 것인지 또 간헐적으로 들리는 것인지 또는 어떤 장치를 움직였을 때 그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소음이 생기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히 한번 보셔서 점검을 다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로도 그렇고요. 이지환님께서 유튜브로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주 오셔서 매일 좀 이런 차량 이야기 해달라고. 저희도 자주 모시고 싶은데 바쁘시니까요.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민식이법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요. 0180번님, 학교 앞에 차를 아예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셨고요. 7479번님, 학교 주변 공공주차장을 없애는 게 우선 아닙니까? 애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381번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제 단속을 제안합니다. 심야 시간에는 단속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하셨고요. 아무래도 학교 앞 주정차에 대한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라야님께서는 정차해 있는 차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차에 부딪히면 민식이법에 걸린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정차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히면 자전거의 잘못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잘못된 또 정보와 오해들이 두려움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